안녕하세요. 조수진 정통우파 TV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정치는 여전히 민생보다는 권력, 경제보다는 계산, 국민보다는 진영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그냥 뉴스만 보시면 놓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왜 지금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봐야 됩니다. 부동산, 노조, 지방선거 개헌, 그리고 민생, 경제까지 이번 주도 조수진의 시선으로 쉽지만 날카롭게 뉴스 너머의 본질을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사 띄워주세요. 네. 장동혁, 차라리 이재명 최고 존엄법 만들라. 주권자 분노로 심판해야. 네, 이런 기사네요. 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 기소 의혹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특정 개인을 위한 법은 법치가 아니라 권력형 폭력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는 북한 김정은처럼 법 위에 군림하는 최고 존엄이 대한민국에도 생기려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서 차라리 최고 존엄법 만들라 초강경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당 대표는 이번 특검 구조를 위헌의 풀 패키지라고 규정하면서 헌법 위에 특정 권력을 올려놓을지 조지 오웰식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16명 중 7명이 전과자란을 부각하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단순 지역선거가 아닌 범죄정치 심판선거로 규정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 권력을 통한 재판 무력화 시도는 일시적일 뿐이며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결국 국민의 심판과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이러한 장 대표의 발언은 이건 그냥 단순한 독설은 아니죠. 우리 국민이 지금 봐야 할 본질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갈 것인가 아니면 권력이 법 위에 서는 구조로 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특정한 권력자를 보호하기 시작하면 법치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민주당이 특검, 사법, 개헌 이슈를 동시에 이렇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면은 개혁보다는 이거 이재명 방탄 확대, 이재명 연임 확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법이 권력을 심판해야지 권력이 법을 바꾼다면 자유민주주의는 흔들립니다. 국민이 이제 분노를 투표로 보여줄지 침묵할지 이것이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다음 기사 보여주세요. 자, 국힘 이르면 이번 주 중앙선대위 발표. 장동혁이 역할때 맡을 듯. 네, 이런 기사이네요.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발표할 예정이며 장동혁 대표가 핵심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기사네요. 당내 일각에서 제기됐던 장동혁 이선 후퇴론에 대해서는 지도부는 갈등만 키울 수 있다며 선을 그었고 사실상 장 대표 중심 선대위 체제로 가닥을 잡을 분위기입니다. 박성은 수석 대변인은 이번 선거는 뺄셈 정치가 아니라 덧셈 정치가 필요하다면서 장 대표 배제가 아니라 통합형 선거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말하는 것도 이러한 통합형 원팀 선거 전략이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다른 야당과의 공조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다만 개혁신당 등과의 본격적 선거 연대보다는 현재는 국민의힘 후보 경쟁력을 키우는데 우선 집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요. 자,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은 지금 장동혁을 빼는 선거가 아니라 장동혁 중심으로 판을 다시 짜는 쪽으로 방향을 이제 잡은 겁니다. 선거 30일 앞두고 내부 총질하다가는요. 민주당만 웃는다. 네, 이런 현실을 깨달은 겁니다. 지금
보수에 필요한 거는 완벽한 후보 찾기보다는요, 이제 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묶는 원팀 전략입니다. 박근혜,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까지 각자 따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러면 우리가 좀 불안해지지만 이 사람들이 모두 원팀을 이루면 수도권, TK 전체 판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특검과 사법 이슈로 정치판을 이렇게 흔들어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까지 내부 분열을 하면 그거는 자해 행위죠. 칼은 상대를 향해야지 같은 뼈끼리 휘둘면 큰일 납니다. 자, 결국 이번 선대위의 진짜 시험 때는 누가 앞에 서느냐 이것보다는 보수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지방선거는요, 인기 투표가 아니라 조직력 싸움이에요. 여기서 삐끗하면 우리 여당 견제의 마지막 기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팀 플레이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자, 다음 기사 띄워주세요. 추경호, 장동혁도 공천 사과, 단일 대우로 선거 총력전. 네, 대구 소식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장동혁 대표가 공천 과정에 대해서 공개 사과한 만큼 선거 때까지 지도부 갈등은 적고 단일 대우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당대표가 흔들리면 결국 민주당만 유리해진다라면서 지금은 내부 갈등보다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폭주를 견제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에 대해서는 대구 보수를 키운 핵심 정치인이라며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된다고 밝혀서 갈등 봉합과 보수 결집 메시지를 동시에 던졌습니다. 이날 추경호, 이철우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은 TK 보수 진영 핵심 인사들이 박근혜 중심으로 다시 모이는 상징적 장면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선거는 대구 경북 선거 전략은 공천 갈등보다는 박근혜의 상징성, 장동혁 체제, 지역 보수 원팀으로 전환해서 민주당 공세를 막겠다는 방향이 뚜렷해 졌습니다. 라는 좋은 기사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선거 한 달 앞뒀습니다. 네, 지금 이제 원팀 전략,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강조해온 이 우리의 자원을 최대한 이용해서 각자의 역할을 분배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원팀을 가는 이 원팀 플레이 전략이 이제 현실화됐다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박근혜 예방, 주호영 추대, 장동혁 사과의 흐름은 결국 TK에서 보수 분열을 보수 재결집으로 바꾸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여러분, 보수가 완벽해서 이기는 게 아니죠. 보수는 흩어지지 않아야 이깁니다. 이번 선거가 결국 누가 더 잘났냐 이게 아니라 누가 더 빨리 상처를 봉합하고 단일되어 만드느냐 이게 핵심이죠.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해야 할 것, 할 끝을 민주당으로 돌리는 총력전입니다. 다음 기사 열어주세요. 자, 오세훈, 정진석도 윤인사 출마 자제해야 장동혁 2선에 있으라. 네, 이 사람이 또, 실언을 했네요. 자, 봅시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의 지방선거 보궐선거 출마에 선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이진숙 전 위원장 등의 출마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는 계엄 이후 치러지는 이번 선거상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은 정치적 책임감을 갖고 전면 등판보다는 자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는 전면에 나설수록 당내 갈등이 부각된다 이러면서 이 선에서 조용히 지원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오 후보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세금, 규제 중심 정책은 결국 집 있는 사람은 세금 폭탄, 집 없는 사람은 월세 폭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세훈은 서울시장 중앙정부의 하위 기관장이 아니라 정부 정책을 견제하고 조정해야 한다면서 정원호 후보를 사실상 정부 수능형 후보로 규정했습니다. 네. 저는 오세훈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이 사람의 정체성이 의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입니다.
자, 이 오세훈의 후보 발언은 선거를 앞두고 힘을 모아도 이 부족한 이 시점에 장수를 뒤로 물리라는 말부터 꺼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필요한 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향한 우리 총력전인데, 아니, 내부에서 대표를 이선으로 빼려고 하면은 적군보다는 아군 진영부터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장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 공격수이자 또 대여 전선의 상징인데, 갈등이 부담된다면은, 그러면서 전면에서 빼라는 거는 이제 이거 칼싸움 시작도 하기 전에 칼부터 집어넣으라, 이런 말 하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선거는 조용한 관리보다는요, 선명한 메시지, 그리고 강력한 전투력이 이기는 겁니다. 지금 특히 우리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지금 중요한 게 누가 부담되니까 빠져라, 넣어라, 이게 아니라 누가 이재명 정부와 맞서 싸울 수 있느냐, 지금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내부에서 저렇게 계산기 두들기다가 결국 민주당이 밖에서 웃고 보수 지지층만 안에서 답답해집니다. 자, 이거 한마디로 국민의힘이 해야 할 거는 장동혁 중심 전선을 더 정교하게 지원해야 됩니다. 예, 장수를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니가요. 예,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장수가 제대로 싸울 수 있게 우리가 후방에서 지원하는 게, 이게 정말 진짜 선거 전략입니다. 다음 기사 올려주세요. 네, 정청래 하정우 초1 여아의 오빠 해봐 논란되자 나란히 사과. 아, 이거 무슨 바보 형제입니까?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하정우 후보는 부산 구포시장 유세중 초등학교 1학년 여아에게 오빠라고 부르도록 반복적으로 유도한 장면이 논란이 되자 아이와 부모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해당 영상 공개 후 국민의힘은 부적절한 정치 연출이자 아동 대상 부적절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 측은 상처를 줬다면 송구하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예. 아니 무슨 아이 손잡고 민생 이거 외치러 갔다가 아니 초등학생한테 오빠 해봐. 이게 지금 정치 유세입니까? 개인 팬미팅입니까? 코미디입니까? 이 사람들 민생은 안 보이고요. 본인 분위기만 이렇게 챙기다 보니까 이렇게 선을 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특히 공당의 대표가, 어린아이가 정말 얼마나 그때 어색했을 거예요. 부모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고, 아, 본인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한테 불편함을 줬다? 이거는 가벼운 실언이 아니라 이 권력을 대하는 감각의 문제죠. 아이 앞에서조차 이렇게 정치가 과하면 이건 친근함이 아니라 부담이고 불쾌함이 됩니다. 이 사람들 평소에 자신들이 가진 권력, 평소에 어떻게 정말 사용하고 행동하는지 정말 의심스럽네요. 사과는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평소 태도입니다. 국민을 주권자로 보기보다는 무슨 무대 소품처럼 이렇게 대하는 장면, 이거 지금 자꾸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하정우나 아니면은 정청래나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정치가 쇼가 되면은 웃긴 거는 본인들일진 몰라도요, 국민들 눈에는요, 아, 저런 수준이구나, 이렇게 기억될 수 있다는 거, 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기사 열어주세요. 네, 이 대통령 지지도 59.5%, 2달 만에 50%대로 내려왔다. 네, 당연하죠. 네, 숫자는 거짓말 안 합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59.5%로 직전 대비 2.7%포인트 하락하면서 2달 만에 50%대로 내려왔습니다.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이렇게 생활경제 압박이 커지는데 노사 갈등이 있죠. 안보 발언 논란까지 겹치면서 중도층과 생활경제 민감 계층의 이탈이 본격적으로 심화됐다는 이걸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경기 지역에서 8.0%포인트 급격 하락했고, 60대, 70대 이상과 중도층에서 하락폭이 커지면서 민생, 안정 이슈가 실제 지지율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 역시 48.6%로 한 달 만에 40%대 내려왔고, 국민의힘 31.6%로 소폭 상승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보수 결집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수치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출범 초 기대 프리미엄보다는 실제 경제안보 노사 문제의 국민 체감 평가가 본격 시작됐다. 이러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네, 좋은 기사네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잘 분석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재명 정부의 허니문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서가 날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선거 때는 잘할 것 같다의 표를 줄 수 있지만 이제 기름값 올라가고 장바구니 물가 올라가고 월세 무거워지면서 이게 결국 현실이 되고요. 국민이 이제 본인의 잔고로 정권을 평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를 둘러싼 논란도 가볍지 않아요. 이 부동산 규제 강화 논란. 제가 조금 있다가 이 경제는 민생이다 해서 샅샅이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논란도 지금 시끌하고요. 노조 리스크에다가 정동영 장관 안보 발언, 또 조작 기소, 특검 프레임, 단계적 개헌 논란까지 겹치면서 국민 입장에서는 이거 개혁보다는 정치가 너무 앞서간다. 이런 피로감이 정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민생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이탈하는 건요.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 중도, 자영업, 생활경제층이죠. 그래서 결국 시장 상인이나 자영업자나 월세 사는 청년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지지율은 이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현실화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당이 아직도 정책 성과보다는 이 정치 프레임 전환에 더 익숙해 보인다는 점이죠. 경제가 흔들리는데 검찰, 특검, 개헌, 권력구조 이슈만 계속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면은 국민은 이런 정부는 지금 민생보다는 정치가 먼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더 직설적으로 말해볼까요? 국민이 대통령에게 혁명가보다는 제발 관리나 좀 잘해라. 이 관리자 역할을 기대한다 이겁니다. 네. 그런데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노사 갈등 커지고 시장이 불안한데 정치적 메시지만 이렇게 강하면 박수 치는 것보다는요. 너무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59.5%. 아직은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방향이고 속도죠.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직은 높은 층이다 안심하면 문 열릴 때 내려가서 문 열릴 때 체감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결국 지금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건요. 기지층 결집력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요. 제가 볼 때 기름값 잡고 부동산 정책 원래대로 돌려놓고 영업 그리고 노사 갈등 먼저 잡는 이런 민생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민심은 구호가 아니라 생활비에서 흔들리고요. 정권의 진짜 시험대는 이제부터다. 이제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기사 이제 외신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또 하나의 호르무즈 승부수 협상 교착 타계 휴전 붕괴 기록. 저는 이게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는 트럼프의 지금 협상전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추진하면서 이란의 해협 봉쇄 지렛대를 약화시키는 새로운 압박 카드를 꺼냈습니다. 프로젝트 프리덤. 좋네요. 이번 조치는 기존 대이란 해선 봉쇄에 더해서 국제 선박 운항의 통제권까지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사실상 호르무즈의 주도권 장악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맞습니다. 트럼프가 인도주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란이 저항할 경우에는 군사 충돌 재점화 가능성도 커져서 휴전 유지와 전면 재충돌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유가 안정, 이란은 원유 수출 차단, 국제 여론전까지 동시에 노리면서 경제, 외교, 군사 3중 압박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향후 일본, 한국, 나토 동맹국의 해상 지원 또는 하병 압박이 재부상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번 사안은 단순 중동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이슈로 번지고 있습니다. 라는 기사네요. 자, 트럼프가 지금 뭐 하려는 겁니까? 지금 항로 패권, 해상 에너지, 해상 물류 패권 주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전쟁을 바로 키우기보다는 호르무즈라는 이 세계 에너지의 목줄을 장악해서 내가 이란 숨통부터 조이겠다. 이게 전형적인 미국식 돈줄 차단 전략. 네,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중동 뉴스가 아니라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이렇게 지금 그 에너지 수입에 전적 의존하고 있는 우리 같은 나라는요, 유가, 해운, 보험료가 흔들리면은 자동적으로 물가, 환율, 산업 전반이 출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반기업, 친노조 프레임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요. 이런 글로벌 리스크 대비, 이게 진짜 경제 안보입니다. 결국 세계는 지금 총보다는 공급망, 미사일보다는 해협을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경제 전쟁이죠. 국제 정치는 명분처럼 말하지만 결국에는 힘과 통제의 게임이고요. 대한민국도 설마 남의 일이라고 방심했다가는 기름값 고지서로 현실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의 이 강력한 동맹의지, 이 미국 중심의 이 공급망 블록 안에서 우리의 위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네, 이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공급망에서 밀려나지 않고 우리도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네, 이거 이재명 정부에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 기사 들어주세요. 네. 자, 2030 영끌 늘고 시니어 B2 늘었다. 그렇죠. 네, 요즘 이렇습니다. 최근 코스피 급등 속에서 2030 세대는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론 부채를 약 1조 4천억 원 줄인 반면에 50대 이상 중장년은 오히려 3조 이상 대출을 늘리면서 B2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겠습니까? 자, 50대 이상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7,315억 원 증가했고 카드로는 2조 3,351억 원 급증해서 증시 상승장에 뒤늦게 올라타려는 시니어 포모 심리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융자 잔액의 60%가 중장년층에 집중되면서 과거 안정형 자산을 선호하던 이 5060 세대가 노후 불안과 시장 상승 압박 속에서 공격형 레버리지 투자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청년은 빚은 줄이는데 은퇴를 앞둔 세대가 고금리 대출로 위험 자산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조정 시 노후 안전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현상은 단순 투자 트렌드가 아니라요. 고물가 저금리 그리고 불안한 연금 구조 속에서 국민 다수가 안정적 미래보다는 지금 안 타면 끝난다. 이러한 조급함에 몰리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잠시만요. 이거는 단순한 증시 열풍이 아닙니다. 나라 경제가 건강하면 은퇴 세대가 연금, 저축으로 노후를 준비하지 왜 카드론 끌어다가 주식판에 마지막 승부를 걸겠습니까? 제가 볼 때 지금 벌어지는 건요, 투자 붐이 아니고요, 가만히 있으면 내 노후가 무너진다. 이러한 구조적 불안의 폭발입니다. 더 심각한 거는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민생 안전, 자산 사다리, 연금 불안 같은 본질적 규제, 대금, 정치 프레임에 더 몰두하는 사이에 국민은 스스로 생존 게임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예, 정부가 지금 정치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매일 브로셔 이 정책만 내세우고 있는데 국민한테는 매일매일이 생존이거든요. 청년이 집 못 사서 절망하고 장년층은 노후 불안에 빚내서 증시에 뛰어드는 나라가 정상일까요? 자,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은 투자 공화국이 아니라 불안 공화국이다. 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이 미래를 믿으면요, 저축을 하겠죠. 그러나 미래를 못 믿으면요, 그러면 도박에 가까운 이 레버리지 투자를 몰린다 이거죠. 정부가 해야 할 일은요, B2 경고문 이거 붙이는 게 아니고요. 왜 국민이 이렇게 인생 후반전까지 대출 버튼을 누르게 됐는지, 그 구조부터 찾아보고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기사 열어주세요.
삼성 소식입니다. 전 국민이 상속세 8조 낼 때 삼성가는 12조. 사회 환원 약속도 지켰다. 삼성 오너 일가는 고 이건희 회장 유산에 대해서 약 12조 원의 상속세를 5년에 걸쳐서 전액 완납했다고 합니다. 이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대형 규모입니다. 12조 원입니다. 이 금액은 2024년 대한민국 전체 상속세 세수 8조 2천억보다도 많은 수준으로 단일 가문이 국가 제2재정에 미친 기여 자체가 압도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삼성은 세금 납부를 넘어서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7천억 원, 소아암, 희귀질환 완화 지원 3천억 원 등 의료복지 분야에서도 대규모 사회환원을 경영했습니다. 또한 이건희 컬렉션 2만 3천여 점을 기증해서 문화재, 예술품, 사회환원이라는 걸 실천했고요. 국내외 전시를 통해서 K문화 자산 확대에도 기여했습니다. 단순한 상속세를 넘어서 세금, 의료, 문화 전반에 기업 책임을 수행한 사례로 평가되고요. 기업과 사회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반드시 봐야 될 건요. 삼성이 돈이 많다. 이게 아니에요. 전 국민 전체 상속세보다 더 많은 12조 원을요. 삼성 한 기업 가문이 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의료, 복지, 문화까지 사회환원을 했다는 거. 이거 지금 최소한 한국 경제에서 기업이 단순 착취 대상이냐 아니면 국가 성장 엔진이냐 이거를 지금 냉정하게 다시 봐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 국민이 다시 봐야 되고 이 반기업, 친노조 이 정신, 이 잘못된 의식 바꿔야 됩니다. 자, 현실에서는 이런 기업을 어떻게 봅니까? 성장 파트너로 보기보다는요. 세금 타깃, 규제 대상 이렇게만 보는 이 흐름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기업 정서, 노조 리스크, 규제 강화로 이렇게 기업을 압박하면서 그러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라. 세금도 내라. 투자도 해라. 이렇게 원한다면 이 소 키우는 사람 발목 잡아놓고 우유만 더 짜겠다. 이런 식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물론 대기업 특권 감시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더 필요한 건요. 기업을 무조건 죄악시하는 정치가 아닙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이 삼성 같은 이 대한민국의 삼성 같은 초국가급 기업이 더 투자하고 고용하고 국가 브랜드를 키울 수 있는 전략 이게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전략이고 우리 미래 세대의 방향입니다. 삼성이 12조 내고도 이렇게 버티는 나라하고 기업 다 떠나고 이 세금만 내치는 나라 중에서 여러분 어떤 게 우리 청년 미래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 지금 다시 한번 이 기업을 바라보는 눈, 이 시각 자체를 다시 고쳐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 그 반기업 정책이라든지 친노조 정책 이거 반드시 즉각적으로 고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정치 선거의 후끈한 뉴스 그리고 호르무즈 그리고 경제 뉴스까지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잠시 쉬었다가 정치 해부학 그리고 민생 경제는 민생이다 두 개 논평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